11월 15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상클 2회입니다. 어제 첫 방송 보고 너무 재밌어서 오늘 아침 8시에도 상클 선택하신 2회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거 효과음 매일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넣어봤는데 어제 집에 가니까 제 딸이 아빠 좀 까불까불하더라. 약간 좀 놀리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더 유쾌하게 까불겠습니다. 하은 씨는요? 저는 주변에서 이 케미라고 하죠. 출연진들의 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최고의 호흡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즐겁게 웃다 보면 국내외 이슈 따라잡는다. 도시락 이슈 월드클래스 준비되어 있고요. 머니클래스에서는 오늘 환율을 다룬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좀 후루룩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게 내 돈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지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클 라이프 코너도 있습니다. 화요일은 건강을 다루는데요. 이틀 남은 수능, 마지막 마음 준비 방법, 유튜브에서 아주 핫한 의사 선생님이죠. 김지용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셔야 한다는 분들 쓰지 마시고 스마트폰에서 만나요. 네,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상클한 하루를 아침을 깨워드릴 상클 날씨 김민지입니다. 네, 옷차림이 제법 두툼해진 날씨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살갗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귓가의 나무들도 하나둘 옷을 껴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에서 5도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일교차 크게 벌어질 예정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더 추워지는데요. 하루하루 날이 더 추워지는 만큼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하늘 표정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요. 서울, 청주 4도, 대구 7도, 창원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전주 15도 안팎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 4도라니. 일교차가 커지면서 요새 병원에 감기 환자 많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그럼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하루 차이지만 어제보다는 교통 상황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안전운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이 시각 현재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월릉 분기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통과 시간 37분 정도 필요하고요. 오늘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한강대교 부분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다시 한번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답답합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 가신다면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까지 28분 정도 걸리고요. 서양고속도로 외곽 방향은 총 10km 구간 막히는데 그중에서 매송휴게소 부근이 가장 답답합니다. 국회도로 진입을 앞둔 경인선은 어떨까요? 서울 쪽 부천부터 신월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경부선은 역시나 시구간 정체가 꾸준한데 서울 쪽 달랜에서 반포까지 8km 구간 힘겹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ince Sir Alex Ferguson left, I saw not evolution in the club. The progress was zero.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두 정상이 직접 마주한 자리였는데요. 일단 웃으면서 만났지만 갈등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묵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물리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 8차례나 만났던 둘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전화통화만 5번 하다가 이번에 처음 얼굴을 맞댔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넘어선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맞섰습니다. 경제 문제에서도 시 주석은 미국이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시장적 조처가 미국 노동자에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회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회담 후 중국 측 성명에선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그래도 이번 회담을 통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한 건 성과라고 봤습니다. I absolutely believe there need not be a new Cold War, and I do not think there's any imminent attempt on the part of China to invade Taiwan. 내년 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정말 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직후의 발언이 거취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얼마 전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을 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어제 이 장관이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여당도 이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거취와 관련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했다가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에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치안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휘 체계에서 치안 관련된 직위에서 지금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수습이 우선이란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장관도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0여 명의 명단이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틀 전 한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기존 대형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익명에 묻혀 정부 책임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유족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가가 못 지켜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하는 게 낫지. 정치권도 명단 공개를 비판했지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입니다. 또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가 명단을 공개했다며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모를 위해선 희생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유족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히, 그런데 이제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명단 공개는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꼭 계세요. 오늘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동네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고요. 네,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도시락볼 오늘은 또 얼마나 맛깔나게 준비했는지 어제 이어서 제가 또 오늘 들어볼까요?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도시락? 오늘 이 도시락을 보는 재미도 사실 있거든요. 도시락을 제가 여러 개 사놨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이렇게 귀여운 블록 도시락인데 어떤 게 담겨 있는지 보시죠. 하나, 둘, 셋. 빠밤. 네, 쭉 들어오시면은 최전방 떴어요. 최전방 하면 당연히 뭐 군대 얘기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군대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오빠 다음 달 생일인데 신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누군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점점 최전방 떴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게 진이라고 딱 써 있죠. 어떻게? 네. BTS의 진 옆에 있는 파란색 저 표시가 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그런 표시인데 그렇죠. 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진이 팬 커뮤니티에 쓴 글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정국시의 그 월드컵 개막식 콘서트,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개막식 공연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을 그렇죠. 전해드렸고 오늘은 또 진님의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됐는데 이거 이 아미 팬들을 BTS를 끌어들이려는 작전 아닌가요? BTS 코인 일단- 타려고 지금. 아니, 저도 팬입니다. 뭐 DNA 이거 하고 막 너무 춤도 품고 추고 있는데.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이제 BTS 소식 많이 전해드리면 좋으니까. 이제 하지만 너무 좋은 작전이라는 좋아요. 계속 좋아요. 해달라는 거 잘하고 말씀드리면서 네. 네. 일단 이어가시죠. BTS 같은 경우에 멤버들이 차례로 입대하겠다고 이미 소속사들이 밝혔습니다. 이 최연장자인 진이 네. 가장 먼저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본인이 저렇게 딱 팬 커뮤니티에 썼습니다. 근데 최전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육군 가나 봐요. 네, 육군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만 28세라면은 네. 이 육군과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다 갈 수 있는데 이 진이 1992년생 12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다음 달이면 만 30살이기 때문에 현재 만 29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연령 제한 규정상 육군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군을 지원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뭐 공식 계정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군대에 입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팬들 사이에서는 진이 추위를 많이 탄다고 걱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 구체적인 입영 날짜나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매체가 이 다음 달 중순 입대하는 게 유력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입영 취소원을 냈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입영 그 통지서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훈련소 인원 배정이 되는데 이게 특성상 일단 논산훈련소는 배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네. 논산훈련소에 간다면 우리 또 이제 조교 출신인 아, 이가혁 앵커가 또 알려줄 게 참 많았을 텐데. 조교 출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왼발 이걸 알려드리면서 미리 나도 말씀드리면 모르게 하게 돼. 제가 이게 몸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혹시 출연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됐어요? 혹시 넣어도. 진님께서 이 영상을 접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죠. 왼발 한번 하시러. 아미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BTS 입대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화 K-팝, K 문화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렸는데 공이 큰데 꼭 입대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제 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 남성들이라면 이제 마치겠지만 이 BTS 정도면 조금 다르지 않냐, 좀 이렇게 특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이 국방부와 병무청을 향해서도 이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 이런 압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하지만 원칙을 깰 수 없다 이런 게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속사가 나서서
우리가 입대를 하겠다라고 먼저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나이답고 멋있었어요. 아, 저도 솔직히 멋있었습니다. 멋진 사나이예요. 네, 사실 이제 병무청과 국방부 입장에서 좀 난감하잖아요. 이거를 예. 원칙상 해줄 수는 없는데 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니 고민이 들었을 텐데 소속사에서 먼저 밝혔습니다. 멤버들이 차례도 입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맏형 진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취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은 한 2달에서 3달 사이에 이제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입영 통지서를 받고 최전방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걸로 보입니다. 네,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연해 주십시오. 네, 출연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이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있는 이 도시락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영화 촬영장인가? 영화 촬영장. 어떤 이 아닌데 뭔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뭐 이런 건가요? 보통 이게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영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이 건장한 남성들이 밀고 덮치면서 이제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월에 광주 시내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서로 다른 조직 폭력 조직이 이 조직원들끼리 맞붙은 겁니다. 폭행을 당한 조직이 보복에도 나섰고 그래서 서로 맞붙게 됐습니다. 한 20여 명을 소집해서 상대 조직원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걔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지지 않고 상대 조직도 흉기와 둔기를 들고 다시 보복에 나서겠다며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와, 좀 너무 무서운데 지금 저 장면을 이게 실제로 직관을 했으면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용주 캐스터는 잘 알 것 같은데 예전에 드라마 모래시계 보셨죠? 나 지금 떨고 있냐? 맞습니다. 그 대사가 나온 그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폭력 조직이 바로 저 조직이죠. 진짜? 광주에 있는 국제 PJ파라는 조직이 모티브가 됐는데 이 라이벌 조직이 또 있습니다. 충장 오비파라고 하는데 이 두 조직이 제대로 붙어보자면서 한 유원지에 모여서 이제 패싸움까지 준비를 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다른 장면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 손을 가지런히 모은 남성들이 일렬로 쫙 서 있고 보시면은 한 번에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저렇게 인사를 했죠. 90도 인사. 출소한 조직원들에게 저렇게 인사를 했어요. 지금 저희 영화가 아닌 거죠? 영화가 아닙니다. 저게 다 실제 영화 장면 상황입니다. 같아요. 이른바 이제 깍두기 인사라고 하죠. 이제 각진 머리를 한 사람들이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저걸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중에는 놀랍게도 미성년자가 속해 있었다. 아니 뭐 폭력 조직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미성년자들을 포섭해가지고 데리고 간 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이번에 붙잡힌 조직원이 모두 이제 30명이 넘습니다. 30여 명인데 그중에 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조직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불법 업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고 이걸로 신규 조직원을 뽑았던 건데요. 주로 고가의 신발이나 옷, 그러니까 명품 이런 거를 선물한 거죠. 그러면서 환심을 사서 조직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약간 좀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덩치도 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 이 조직 검거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검거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차량이 부서지는 일까지 벌어졌고 몸싸움도 조금 있었나 봐요. 그리고 문신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검찰은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조직폭력 조직이 한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선 앞으로 경찰과 공조에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조직 끌어들이는 건 진짜 심각한데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죠. 혹시 도시락 더 이슈? 오늘은 더 이슈. 더 이슈. 하나 더 아, 준비해봤습니다. 또 있군요. 제가 네. 이 추억의 도시락으로 이런 기억하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이런 추억의 너무 도시락. 반가운데요? 이만 왜 반가워요? 너무 옛날인데 이건?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지 보시는 분들이 반갑겠죠. 반갑겠죠. 이때 세 번째 도시락 어떤 건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빠밤. 보이시나요? 사라지는 추억의 바다입니다. 이거 혹시 환경 문제 아닐까요? 요즘 환경이 변하면서 바닷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바다까지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바다는 바다인데 사실 그 바다는 아니고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공감할 만한 마른 바다, 소리 바다. 진짜 오랜만에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스마트폰으로 그쵸. 듣지만 스밍한다고 예전에는 하죠. MP3 파일을 다 다운받았어야 돼요. 맞아요. 돈 내고. 그거군요. 그래서 제가 128MB짜리 그 MP3를 들고 다니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세대가 좀 다르네요. 저는 1기가짜리 썼는데 너무 커. 그 일기가. 당시에 예. 1기가 새로 나와서 이제 어머니께서 사주셨는데 이게 벌써 22년 전입니다. 이게 소리바다가 2000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MP3 파일 공유 서비스를 시작해서 네. 제1세대 음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업계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오, 근데 저작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 않아요? 네, 이제 한동안 불법 서비스로 하면서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상장 폐지도 당하고 이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끝나면서 파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가지 이슈 특별히 또 준비했고요. 내일도 3가지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국내 이슈는 이두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월드보이. 네, 월드보이가 해외 이슈들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월드보이가 반인권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시위를 했다고 사형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의 분위기 요즘 심상치가 않거든요. 어제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시위 참가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테헤란에서만 최소 1000명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지금 줄줄이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잡 시위라는 게 이란에서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위가 시작됐잖아요. 예, 의문사를 하면서. 근데 사형을 갑자기 이렇게 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이 정부 청사 방화 혐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 세상을 부패시켰다. 신의 적이다. 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잔 온라인의 제목으로 열거된 내용입니다. 인권단체 이란 휴먼라이츠는 현재 최소 20명이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15,800명의 시위대가 구금돼 있고 수도 테헤란에서만 최소 1,000명이 공개 재판을 받을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히잡이 원래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뭐 기후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게 여성의 억압의 상징처럼 이렇게 지금 여겨지는데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자율에 맡겼다면 그냥 자연스러운 의복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결국엔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탈레반이 그 놀이공원에 이어서 헬스장과 공중 목욕탕도 이 여성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또 황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헬스장이 왜 안 되냐? 트레이너가 남성이기 때문에 헬스장에 여성이 출입을 할 수 없다. 아이고. 자, 목욕탕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모든 집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선뜻 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네. 자, 아무튼 이 이란 문제는 이 국제사회가 다 같이 손 잡고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한 대가 공터에 이렇게 멈춰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도로로 뛰어들어갑니다. 너무 달리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속력을 막 내고 있죠. 네. 지금 뭐 레이싱 자동차처럼 달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막 내면서 달리다가 오토바이 하는데요? 쿵 지금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여기 자전거까지 쿵 차례로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차우저우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차량은 3륜차에다가 건물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이렇게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공포의 질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테슬라 운전자와 행인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아니, 저게 급발진이 맞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사고 원인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회사 측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조금 다른데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시속 100km로 급가속했다면서 차량 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가람, 뭐 산업적으로도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고전 중인데 그 부분도 좀 진상이 규명이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테슬라 측도 이번 사고 이후에 중국 소비자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네, 오늘 나라박 이슈까지 모두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온주 캐스터 그리고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킹달러 시대에 끝나나? 이 한때 1,44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일주일 새 100원가량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중간 선거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전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환율 흐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도 변화를 좀 줘야 하나 궁금하시죠? 오늘의 키워드, 킹달러 시대 끝나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이 맞는 게 이게 제 친구들한테 홍 박사님 오늘 상암동 클래스 출연한다 하니까 제 방송은 안 보는데 이놈들이 진짜 대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본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전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느꼈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어려운데요. 환율. 네. 뉴스 봐도 좀 어렵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아니면 사실 환율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환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방금 뭐 잘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게 될 때 1달러에 대해서 예를 들어 1,100원 하다가 지금처럼 1,300원, 1,300원 된다 그러면 당장 환전할 수 있는 달러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해외여행 나가서 우리가 쇼핑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직구족들 많으시잖아요. 직구, 네. 예, 또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쇼핑 시즌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화제가 되는 시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도까지 사러 딱 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게 한 20만 원이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25만 원 또는 3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우리나라 국내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네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는 아이폰 가격이나 네, 그렇죠. 이런 제품들의 가격들이 점점 오르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생산된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한국 들어올 때 환율 오를 때는 아무래도 가격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또 경쟁력도 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좋지만 소비자한테는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는 거군요. 올해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를 가리켜서 킹달러 시대다, 뭐 슈퍼달러 이런 말까지 쓴다고 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최근 일주일 사이의 변화를 보면 좀 주춤하고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세가 주춤해진 이유는 또 뭡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세 가지, 네. 예, 첫 번째는 그새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해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우리 사실 서학개미라고 혹시 네네. 예,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맞아요. 해외에 있는 자산들을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은 좀 빠졌을지라도 환율이 오른 덕분에 환차익들을 엄청 많이 가지면서 이걸 좀 실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지난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그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7.7이니까 엄청 높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 네. 이렇게 되면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 이름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낮춰주지는 않더라도 덜 인상하지 않겠냐. 그 흔히 말해서 뭐
속도를 줄인다, 뭐 네. 빅스텝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국 효과도 좀 있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오랫동안 펼치면서 네. 세계 경제 전체에 참 많은 부담들을 줬었는데 그리고 또 아시아 시장을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랑 가장 큰 교육국이고 인접해 있는 나라인 중국이 이제 조금씩 뭔가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이제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들이 나오면서 중화권 증시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시아 시장이 이제 살아나나 보다.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왔어요. 이런 게 삼박자가 맞춰 떨어지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기대감, 심리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하니까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네, 이 움직이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큰 손들,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전 세계 연기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들도 참 중요한데 그간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달러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르는 이제 이익들을 좀 실현하면서 그동안 제일 고생한 나라가 어디냐? 뭐 이러면서 좀 돈들을 갖다가 아시아 시장으로 투자를 하려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차에 약간 여러 이런 호재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해봤던 게 약간 좀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진다는 전망, 이것 때문에 또 미국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이어지는데 이제 경알못다운 저의 질문을 드리면 미국 금리가 그럼 오르면 왜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건가요? 일단 연초로 한번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 땅땅땅 하시잖아요. 하면서 이번 정책 금리는 1.25%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 예금 금리가 죄다 1.25% 이상으로 맞춰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은 아직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0.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올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먼저 금리를 올린 쪽에 속하니까 전 세계에 있던 저금리에 지쳐있던 투자자들이 와, 한국의 금리도 높고 저희 경제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제가 좋은가 봐. 이러면서 이제 돈들이 한국 시장에 왔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지나면서 반전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높지만 미국은 한때 9%까지 물가가 오르니까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반발을 받으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제 11월에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금리는 4%가 됐고 저희가 한국은 3%. 자,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저기 미국이 기축통화 세계에서 제일 좀 달러가 기축통화. 달러가 이제 뭐 전 세계 외환 거래의 기본인데 저 나라 금리가 4%인데 한국은 3%네. 더군다나 뭐 중국은 금리를 또 인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썰물처럼 아시아 시장에서 돈들이 미국으로 쫙 빨려간 거죠. 이자 높은 곳으로 저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금리를 저렇게 팍팍 올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경제가 여건이 좋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겨울철 건장한 남자가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정도 날씨에는 문제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잖아요. 결국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현재 건전한가를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한숨 돌린 외환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이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앞으로의 환율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환율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모릅니다. 제가 이거 전망만 한 30년을 해왔는데 맨날 틀리는 사람이니까요. 달러로 그래도 많이 이익도 보신 걸로 예, 근데 뭐 그거야 이제 작년에 너무 환율이 낮아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변화의 과정이 있지 않나. 높았던 산에서 이제 점점 약간 공이 굴러가듯이 내려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려가는 길이 비포장도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 보면 평탄하군 하지만 가봤더니 도로 곳곳이 패여 있는 것처럼 환율이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환율은 내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이 튀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게 뭐 가장 걱정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물가 상승이라는 게 정말 잡혔냐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내년 초까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걷잡을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웨이브가 또 생기면 예, 그러면 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환율 자체는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나 울퉁불퉁. 그냥 울퉁불퉁할 것 같다. 가는 길이 완만하진 않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귀한 분석 저희가 잘 들었는데
이 상클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달러에 투자하는 거 계속해도 됩니까?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기 거. 들어간다. 약간 늦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는 시기지 여기서 공격적으로 달러에 또 베팅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호재가 아직은 좀 힘이 우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달러에 대한 투자도 뭐 매력적인 건 항상 해야 되는 네. 거라고 봐야 되고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채권이 아니냐. 채권. 예,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날 나오는 것처럼 일단 정부가 발행한 거니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최근에 회사채 시장이라든가 여러 채권 시장 문제가 또 다음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문제들이 좀 생기니까 국채나 공사채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주식도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오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 레벨이 아직도 1,300원이면 외환위기 이후에 평균 레벨 1,100원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 대형 기업들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채권 기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는 건강 클래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남은 수능, 마지막 마음 준비. 이 수능처럼 중요한 일이나 큰 시험이 코앞에 닥치면 막 긴장되고 부담돼서 네. 몸이 막 아프거나 불편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TV 주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둔 지금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네, 함께 말씀 나눌 분 유튜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널 뇌부자들에서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벽을 깨부수고 있는 김지용 정신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에 또 출연하셔서 그거 듣고 이렇게 많이 팬이 됐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면요. 흔히 저희가 막 정신과 하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변경된 건가요? 한 10년쯤 전에 이름이 네. 이제 변경된 거고 약간이라도 편견을 낮춰보고자 이름을 변화하는 시도를 줬는데 그 자체로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점차 편견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니까 네이밍 때문에 과거보다 인식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거군요. 네. 아니 그 수능 이제 이틀 남았어요,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은 의대에 갈 정도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부럽다. 그렇죠. 수능 보실 때 어땠나요? 뭐 나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자신 있어 이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많이 긴장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좀 자기 자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긴장을 좀 안 하는 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도 그냥 보통 막 그런 걱정에 잠 못 자고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저는 전날까지도 되게 꿀잠 자는 편이었고 근데 뭐 20년도 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때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의 그런 진짜요? 일이었는데 불수능이었는데 저는 원래 긴장을 너무 안 해서 사실 좀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1교시 때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시험을 보고 도중에 막 울거나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시험실 안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긴장을 안 하던 사람이 적당한 긴장으로 되어서 네, 다행히 그냥 제 평소보다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더 긴장을 조금 가미해 주니까 더 잘 보시는 네, 거군요. 적당한 긴장이 사실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긴장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과연 적당함이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찾아가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빨리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큰 질문 형태로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시험마다 배탈 나는 아이, 수능 날은 어떡하죠?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완전 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첫 방송할 때도
약간 배탈이. 네, 잠시 연락이 안 됐어요. 네. 네, 수능 봤을 때는 진짜 저는 시험지가 식은땀 때문에 흠뻑 젖을 만큼 배가 아팠었거든요. 네네. 저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의학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네, 이거는 단연코 연관이 있죠. 우리 뭐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그런 신체화 반응을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예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우리 뇌가 대처하는 방식 중에 신체화라는 게 있어서 몸에 이해할 수 없는 통증이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불안으로 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시험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내가 잘 봐야 돼. 방송을 너무 잘해야 돼라는 압박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뇌는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긴장하게 되는 교감신경의 톤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니까 근육 긴장이 들어가고 막 진땀이 나고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끼니까요. 머리는 이제 새하얗게 되고 뇌로는 피가 잘 안 가서 소화기관으로도 피가 잘 안 가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도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시험 때 아침에 먹으면은 혹은 시험 도중에 점심 때 먹으면 체한다. 그래서 차라리 안 먹고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안 먹으면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 풀 때 뇌에서 포도당을 써야지 머리가 돌아가는데 안 쓰면 또 내 평소보다 훨씬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 안 되는 거 이거 단번에 고칠 순 없더라도 적어도 초콜릿 같은 거라도 사탕이나 초콜릿, 바나나 같은 것들 들고 가셔서 도중 좀 먹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능이 코앞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좀 배도 욱신욱신 아프고 이런 지금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학생들 둔 학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사고방식을 지금 수능 이틀 앞둔 지금 시점에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너 긴장하지 마, 괜찮아 라고 좀 주변에서도 말해주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틀 만에 바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뇌가 아니라 오히려 몸에 집중을 해야 돼요. 뇌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몸은 그래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긴장 이완 방법인 심호흡 같은 거를 심호흡이요? 네, 이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지만 심호흡만 한 게 없거든요. 배에다가 손 올리고 그냥 긴장 최대한 풀고 한 3분 정도라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은 그럼 위험한 상황 아닌가? 라고 몸이 느끼게 되고 몸이 뇌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뇌가 지금 이렇게 몸이 편안한 거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불안도 순차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시험 앞두고 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 거겠죠. 그럼요. 그런 도망치고 싶은 마음,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스스로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전심전력으로 부딪혀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은 나를 나약하게 하는 거니까 없애야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시는 분들이 긴장이 너무 들어가서 오히려 시험이나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뭐 지금은 당연히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시기지. 하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 다 왔어라고 스스로의 그런 마음 일부분을 다독이면서 같이 가야지.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다독이는 거. 혼자서 이런 생각을 왜 하시냐면 보통은 부모님이나 그 환경에서 너는 노력해야 돼. 집중해야만 돼. 라고 푸시해온 것들이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안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와서 사실 더 몰아붙인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죠. 그냥 해왔던 만큼만 하자. 너무 큰 변화 주면 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이어져요. 격려는 언제 어떻게? 이거 왜냐하면 막 보통 재수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봐 이런 말씀도 이렇게 격려한다고 하시는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마음 상하지 않게 응원할 수 있어요? 전 그래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예민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미로 전달한 말이 어쨌든 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말 하더니 뭐야? 나 지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라고 괜히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안 그래도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잘 됐다.
라는 생각에 화가 확 터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지금 말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내가 평소에 괜히 안 할 말해서 애 힘들게 했다라고 후회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줄이는 게 좋은데 문제는 또 너무 줄이시면은 집안이 다 같이 마치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아이에게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조금씩만 하자. 네. 약간 좀 평소보다 조금 정도,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면 그게 수험생 자녀한테도 그대로 거의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감정이란 거는 어쨌든 전염성이 있거든요. 네. 부모로부터 직접 전염되기도 하고 아까 말한 그런 환경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전염되기도 하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뭐 삼천배를 하든지 이런 것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시더라도 자녀분들에게 별로 티 안 내고 맞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3,000배 하고 왔다. 뭐 이러면 안 맞아요. 돼. 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수능이 끝나면 이 살얼음판도 끝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들이 수능이 끝나면 다 해결이 될까요? 네, 수능 끝나면 당연히 끝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한숨에 답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듣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저희 의과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말들은 선후배로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 산 넘어 똥밭이라고 네, 항상 뭐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또 해야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삶이 항상 이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라서 이제 가족분들이 최선의 선택지를 이 아이에게 골라줘야 된다라는 부담감 혹은 시험이 끝나고 또 이제 당장 생산적인 걸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아이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야 되는 것들만 해온 아이들이 이 시기에 내가 그렇게 목표로 하던 게 사라졌을 때 일시적으로 공허하고 번아웃이 찾아오기 쉬운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결과는 너 손을 떠났으니까 일단은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봐라 라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이 노래를 한번 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수험생들 꿀팁이 참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수험생들에게도 지금 학교를 안 가는 오전에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어떤 마음으로 당일날 임해라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요. 네, 몸에 긴장 들어가서 잘 봐야 된다는 일념으로 잘 볼 수만 있다면 모두나 잘 보겠죠. 네, 아까 짧게 말씀드린 심호흡을 꼭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수능 보고 나서 저는 항상 공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공대를 가고 싶다고 세 군 다 공대를 쓴다고 부모님과 싸우다가 부모님과 겨우 타협을 봐서 의대 하나를 지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상치 않던 지금 의사의 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앞길은 다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원하지 않는 선택이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시면 또 예상치 못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맞아요. 심호흡해라.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차림이 제법 두툼해진 날씨입니다. 중부 내륙에는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살갗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에 출근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길가의 나무도 하나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에서 5도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요즘 기온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그만큼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예정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하늘 표정 좀 좋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청주 4도, 대구, 부산 6도 안팎 웃돌면서 어제보다 기온 크게 낮아졌고요. 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전주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 비교적 잔잔한 파도 일겠는데요. 동해 먼바다에는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시간당 30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부니까요.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아침 기온 0에서 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에 영하권의 추위도 보이겠습니다.
점점 날이 추워집니다. 따뜻한 옷차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저희 끝인사 오늘도 상클하세요. 요거 좀 괜찮다 이런 의견 많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밀고 있는 표현인데 상클하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희와 함께하면서 즐겁고 유익하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상클한 하루를 시작하신 겁니다. 상암동 클래스 상클하다. 어느 프로그램인지 참 잘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보고 싶단 말 하고 싶었죠.